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남편의 누나가 임신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누나를 저희 집으로 데려와 안방을 내어주라고 강요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한 뒤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시댁 식구들이 겁에 질려 제게 90통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고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죠. 화려한 도시 서울에서의 제 삶은 저 서연과 남편 민준의 관계는 언뜻 보기에 완벽한 그림 같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발밑에 별처럼 반짝이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꾸린 우리의 보금자리. 매일 아침이면 갓 내린 커피 향이 아침 햇살과 어우러지는 곳.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경제적 독립과 사랑의 증거였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민주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자 남편이지만 그는 지방의 전통적인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힘들게 번 돈에 가족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따라붙곤 했죠. 반면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개인적인 노력과 이른 나이에 시작한 부동산 투자 덕분에 꽤 큰 자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결정했을 때 총 매매가는 9억 원이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재정 문제는 투명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와도 같죠. 저는 민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현금 7억 원이 있어. 이건 결혼 전에 마련한 내 개인 재산이고 서류도 다 있어. 오빠, 나머지 2억은 은행에서 대출받되 그건 내가 주 책임자로 갚아나갈게. 대신 아파트 명의는 내 단독 명의로 하고 싶어. 그때 민주는 계산적인 기색 하나 없이 고마움과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렇게 능력 있으니 난 당신만 믿어. 당신 뜻대로 해. 우리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뭐든 좋아. 저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의 약 78%에 해당하는 7억 원은 제가 제 돈으로 계약금을 치렀습니다. 나머지는 은행 대출이었고 우리는 매달 공동 생활비 계좌에서 대출금을 상환했습니다. 저는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 그 공동 계좌에 항상 대출 상환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유지해 두곤 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제 모든 정신과 마음을 쏟아부었습니다. 제게 이곳은 안전한 피난처이자 민준과 제가 외부의 간섭이나 험담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게 우리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잔잔한 호수 같을 수만은 없는 법이죠. 우리가 아파트에 입주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자 익숙한 곳으로부터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인 최 여사님은 가정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 권력은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라는 역할과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는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어머니는 늘 민준이 외아들이자 집안의 기둥이며 아들의 삶은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78%를 부담한 우리 아파트도 어머니 눈에는 그저 내 아들 집일 뿐이었습니다. 시누이인 민희는 미혼에 충동적이고 의존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시로 우리 집에 들렀고 어떨 땐 하룻밤, 어떨 땐 며칠씩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요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청소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시댁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 원치 않는 조언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민주는 안쓰러울 정도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건 알았지만 그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할 만큼 강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마다 민주는 항상 회피하거나 양보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서연아, 그냥 좀 참아줘. 엄마가 저러시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 그래야 집안이 조용해. 바로 그 집안이 조용해진다는 말이 시댁이 우리 보금자리에 점점 더 깊이 개입하도록 문을 열어준 셈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에 대한 사랑과 윗사람에 대한 존중 때문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저의 양보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약이 아니라 그들의 침범을 허가하는 면허증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시누이 민희는 새로운 사업 계획에 대해 넌지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큰 목돈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민준에게 하소연하곤 했죠. 민준은 매우 걱정하며 제 등 뒤에서 누나와 몰래 따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거울의 금처럼 우리 관계의 균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만간 이 거울이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파국의 원인은 시어머니나 시누이뿐만 아니라 입으로는 늘 저를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저를 지켜줄 용기는 없는 제 남편에게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가장 걱정하던 일이 터졌습니다. 그것은 다툼이 아닌 기쁜 소식의 형태를 띠고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저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짜인 각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분위기가 평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시누이는 소파에 앉아 배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민주는 흥분된 표정으로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에서 나오자마자 민주는 서둘러 제게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엄청난 소식이야. 누나가 임신했대. 투리맨,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시누이는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겼기에 그녀가 미혼모로서 아이를 갖기로 결심했다면 저 또한 그녀를 위해 기뻐해 줄 일이었습니다. 당연했죠. 그 아이는 민준의 조카이자 곧 태어날 소중한 생명이었으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시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 형님. 정말 축하드려요. 너무 기쁜 소식이네요. 시누이는 마치 예정된 승리를 거둔 사람처럼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옳게. 이번에는 정말 조심해서 태교에만 전념해야지. 그 옆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는 자랑스러움과 위엄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준의 등을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장하다. 곧 할머니가 되겠구나. 이렇게 중요한 일은 우리가 다 같이 잘 챙겨야지. 저는 이 기쁨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완전히 들떠 있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누나를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갈아다 주고 식사부터 휴식까지 온갖 것을 챙기는 모습이 마치 민준이 시누이의 남편인 것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거짓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 형님이 임신을 해서 몸이 많이 약해. 이것저것 조심해야 할 게 많단다. 요즘 내 사업도 더 바빠진 것 같던데 너도 피곤해 보이는구나.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제 일은 괜찮아요. 시간 조절은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우리 아파트 전체를 훑어보았습니다. 시선은 안방 문에서 멈췄습니다. 너희 집 참 좋다. 넓고 환하고 특히 저 안방 말이야. 창문도 크고 햇볕도 잘 들고 공기도 잘 통하잖니. 내가 보니 저 방이 태교하고 나중에 아기 키우기에는 딱이겠더구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의도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압박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존중하는 어조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님, 안방은 저희 부부가 쓰는 방이에요. 작은 방도 충분히 쾌적하고 편의시설도 다 갖춰져 있어요. 형님이 여기서 지내면서 몸조리 하시는 건 좋지만 작은 방도 충분할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서운함과 책망이 가득한 얼굴로 변했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니? 내 손주는 이 집안의 핏줄이야. 곧 태어날 아이인데 어떻게 방 하나 가지고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 수가 있어? 작은 방은 어둡고 좁잖아. 몸도 약한 내 형님이 거기서 지내라는 말이니? 너희는 젊으니까 어디서 자도 괜찮지만 어떻게 누나한테 양보할 줄을 몰라. 이 집 며느리가 됐으면 다음 세대를 생각할 줄 알아야지. 목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마침 오렌지 주스를 들고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몇 마디를 들은 그는 또다시 그 익숙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마, 목소리 좀 낮춰요. 누나 쉬어야 하잖아요. 서연아, 당신도 엄마랑 그만 싸워. 방 문제는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면 되잖아. 지금은 누나가 임신 초기니까 누나 기분을 좋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 민주는 마치 제가 문제를 일으켜 이 좋은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어머니와 누나의 편에 섰습니다. 제 걱정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우이의 임신은 시어머니가 우리 삶에 더 깊이 개입하고 우리 공간을 점령할 완벽한 명분을 제공한 셈이었습니다. 만약 신우이가 이 집에 들어와 아이를 낳고 산다면 저와 민준의 사적인 공간은 완전히 사라지고 경계는 무너질 것이며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준의 망설임과 저의 침묵을 보고 자신이 한 발 앞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준아, 넌 똑똑히 알아야 한다. 저렇게 넓은 안방에 발코니도 있으니 나중에 내 손주 햇볕도 쬐고 맑은 공기도 마실 수 있지. 내 아내랑 잘 얘기해봐. 누나와 내 조카를 생각할 줄 알아야지. 민주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이번 한 번만 나 좀 도와줘. 누나 잠시만 지내는 거잖아. 약속할게. 나중에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저는 민준의 얼굴에서 피로와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두려워하고 누나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겁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양보는 제 삶과 제 집에 대한 통제권을 영원히 잃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는 그저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네, 어머님, 이건 저희 부부가 다시 상의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는 양해를 구하고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넓은 안방에 홀로 앉아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무의미한 양보를 끝낼 때가 왔다고. 방을 양보하는 것은 단지 핑계일 뿐 보이지 않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저의 침묵의 계획은 바로 지금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릴 수 없었습니다. 이성과 냉정한 숫자들의 근거에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민준이 문을 두드리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화내지 마. 엄마는 그냥 누나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야. 당신 기분 안 좋은 거 알지만 우리가 조금만 양보하면 안 될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민준 씨, 이게 양보라고 생각해요? 이건 강요예요. 당신은 지금 내 개인 재산을
다른 사람의 부당한 요구를 위해 쓰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제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같은 말만 우리 조카잖아. 제발. 응. 내가 나중에 꼭 보답할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공허한 약속과 나약함에 지쳐버렸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잔인한 최후 통첩은 내일 올 것이고 저는 완벽한 계획으로 그것에 맞설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막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민주는 시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부부에게 당장 점심시간에 본가로 와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는 즉시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는 불안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여전히 평온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시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릴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확히 낮 12시 저와 민주는 시어머니의 낡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고 평범한 가족 식사의 따뜻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누이도 와서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는데 애써 감추려 했지만 표정에는 승리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수저를 옆으로 밀어놓고 저와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건 한 가지를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다. 이건 우리 집안의 중대사야. 시어머니는 차갑고 단호한 어조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서둘러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할 말씀 있으시면 그냥 편하게 하세요. 시어머니는 민준의 말을 무시하고 시선을 제게 고정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내 사업도 하고 능력 있는 거 안다. 하지만 이 집 며느리가 된 이상 뭐가 가장 중요한지는 알아야지. 안방 문제는 내가 깊이 생각해 봤는데 다른 방법은 없다. 시누이가 즉시 거들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맞아요. 옳게 내 안방이 집에서 햇빛도 제일 잘 들고 제일 넓잖아요. 제가 지금 임신 중이라 의사 선생님도 조용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쉬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아기 태어나면 햇볕도 쬐어주고 유모차 놓을 공간도 필요한데 작은 방은 턱없이 부족해요. 저는 아무런 반응 없이 표정에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지하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침묵을 보고 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한 걸음 더 압박해 왔습니다. 서연아, 마지막으로 말한다. 나는 네가 당장 안방을 네 형님과 내 손주에게 양보할 것을 요구한다. 민준이는 내 아들이고 이 집안의 기둥이야. 누나와 조카를 챙길 책임이 있어. 너희는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잠시 작은 방에서 지내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니지. 혈육의 정을 생각해야지. 그 순간 민주는 눈에 띄게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보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밑으로 제 손을 잡고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서연이한테도 좀 힘든 일이에요. 이 집 엄마도 아시잖아요. 대부분 서연이가 번 돈으로 산 거예요. 민준의 말은 시어머니의 인내심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고 그 건조한 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돈? 감히 이 엄마 앞에서 돈 얘기를 꺼내? 넌 아들이면서 네 아내 하나 휘어잡지 못하고 아내가 돈을 핑계로 이 엄마한테 대들고 시댁 식구를 외면하게 내버려둬.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자제력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민준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를 쳐다보지 않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굴복했다고 생각했는지 제 동의를 기다리며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겁에 질렸지만 약한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뭐든 상의할 수 있잖아요. 저랑 서연이가 누나를 최선을 다해 돌볼게요. 하지만 방 문제는 시어머니는 민준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의자를 뒤로 밀쳤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노려보았고 그 눈빛은 날카로운 칼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마지막 일격과도 같았습니다. 좋다. 너희 부부가 내 말을 듣지 않겠다면, 가족을 위하지 않겠다면, 내 손주를 위하지 않겠다면 나도 이 결혼 더는 필요 없다. 민준아, 똑똑히 들어라. 내 아내 서연이가 누나에게 안방을 내주지 않는다면 그냥 이혼해. 당장 이혼하라고. 넌 우리 집 외아들이야. 자기 재산만 지키려는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며느리 때문에 내가 망신당하게 둘 순 없어. 시댁을 위해 헌신할 줄 모르는 아내는 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 민준아, 선택해라. 엄마와 가족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내 이기적인 아내를 선택할 거냐. 시어머니의 선언은 작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혼.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민주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어머니를 보다가 다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력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와 저, 가족과 사랑, 둘 다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만히 앉아 심호흡을 하며 마음의 동요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준의 나약함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히 저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회피하거나 항복하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제가 아닌 그의 어머니가 내뱉은 이 이혼 협박이야말로 제 인내의 잔을 채운 마지막 물방울이었습니다. 민준 씨,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긴장된 공기 속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처럼요. 저는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기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머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형님께 안방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방 전체가 절대적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민준까지 모두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렇게 쉽게 항복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진심이야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굴복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더 큰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네, 오늘 밤 바로 작은 방으로 짐을 옮기겠습니다. 어머님과 형님은 걱정 마시고 형님 건강만 잘 챙기세요. 말을 마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민준이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양보야말로 저만의 침묵의 전략을 시작할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저는 강요에 대한 증거와 행동할 시간을 벌기 위한 표면적인 동의, 제가 필요했던 것을 모두 얻었습니다. 시댁을 나서자 놀라움과 안도감에 휩싸인 그들을 뒤로 했습니다. 민준이 저를 따라 대문까지 달려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상처 하나 없이 전쟁에서 벗어난 사람 같았죠. 서연아, 왜 그렇게 빨리 동의했어? 난 당신이 엄청 화내고 끝까지 싸울 줄 알았는데. 민준이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평소의 따뜻함 대신 차가운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계획을 그에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민준 씨, 내가 끝까지 싸우면 뭘 얻을 수 있는데요? 어머님은 이혼 얘기까지 꺼내셨잖아요. 당신이 어머님께 안 돼요라고 말할 용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난 이제 이런 무의미한 논쟁에 지쳤어요. 안방, 그냥 양보할게요. 모든 게 조용히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치고 체념한 듯한 어조로 말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아내가 제일 현명하다니까. 고마워. 서연아, 정말 고마워. 당신이 손해보는 거 아는데 내가 나중에 꼭 보답할게. 자, 이제 집에 가서 짐 정리하자. 민준의 그 안도감, 제 상처에 대한 그의 무심함이 오히려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저의 한 번의 양보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되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복잡한 계획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파트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제 개인 물품 몇 가지를 옮기는 것을 도왔지만 그는 별로 집중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분 좋게 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방을 양보하기로 했으니 언제든 짐을 옮겨와도 좋다고 알렸습니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서연이가 다 정리했어요. 내일 누나 바로 와서 쉬어도 돼요. 네, 알았어요. 제가 아내 잘 챙길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민준의 통화를 똑똑히 들었고 그가 스스로를 가족 갈등을 해결한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 물품들을 작은 방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는 침묵의 계획 첫 단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증거 수집과 정리였습니다. 저는 옷장 깊숙이 숨겨둔 소형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소중히 보관해온 두꺼운 서류 파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꺼내 하나하나 꼼꼼히 다시 확인했습니다. 첫째, 제 이름이 단독 명의자로, 민준이 공동 거주자로 명시된 아파트 매매 계약서. 둘째, 혼인 전 형성된 본인, 고유재산으로 아파트 대금을 지급함이라고 명확히 기재된 7억 원 계좌 이체 확인서. 셋째, 이 돈이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님을 증명하는 공증받은 제 개인 재산 증명서. 저는 이 모든 서류를 다시 한번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저만 비밀번호를 아는 안전한 클라우드 저장소에 전자사본을 업로드했습니다. 원본은 방수 상자에 넣어 잠근 후 작은 방 수납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저는 재산에 대한 증거뿐만 아니라 간섭과 강요에 대한 증거도 수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준에게 제가 방을 양보하지 않으면 이혼하라고 요구했던 통화 내용을 녹음해둔 음성 메시지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한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우리 삶에 개입했던 모든 날짜와 사건들을 상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민주는 제가 너무 꼼꼼하게 짐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꼼꼼하게 정리해? 그냥 방만 옮기는 거잖아. 저는 싸늘한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중요한 물건들이라서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제 태도에 민주는 약간 기분이 상한 듯 했지만 그는 이내 자신의 작은 승리의 기쁨에 취해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알았어. 천천히 정리해.
난 저녁 사러 밖에 좀 다녀올게. 오늘 내가 가족 문제를 잘 해결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 봐, 우리가 조금만 양보하니까 모든 게 평화로워지잖아.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이 평화로워졌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이 양보가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나간 후 저는 작은 방 문을 잠갔습니다. 이제 계획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 자금 이동을 실행할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나간 후 저는 다시 짐 정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옷이나 책을 작은 방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안방 문을 잠그고 개인 노트북을 켠 뒤 침묵의 전략 두 번째 단계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자금 이체 준비였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 앉아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는 제 개인 재산으로 아파트에 투자된 금액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보다 더 큰 돈, 결혼 후 제 개인적인 투자로 불린 3억 5천만 원이 더 있었습니다. 이 돈은 비록 제 개인 재산이었지만 단기 투자의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 부부 공동 계좌와 연결된 별도의 계좌에 넣어두었습니다. 민주는 공동 계좌에 접근할 권한은 있었지만 이 연결 계좌의 존재와 규모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소소한 거래 내역만 볼 수 있었을 뿐이죠. 저는 이 3억 5천만 원을 인출하는 것이 위험한 한 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재정적 충격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제가 이 수동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지렛대였습니다. 제 피땀 어린 돈이 민준의 통제하에 놓여있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그가 자신의 가족을 위해 제 이익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한 이상은요. 저는 오후 내내 모든 거래 내역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제 모든 금융 활동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이혼 준비에 필요하다면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추가로 복사하여 제가 각종 공과금, 월별 주택담보대출 상환금, 그리고 큰 생활비를 지불하기 위해 공동 계좌로 이체했던 큰 금액들을 눈에 띄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내로서의 재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으며 심지어 경제적 부담의 대부분을 짊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들을 작은 충격 방지 가죽 파우치에 꼼꼼히 담아 법적 서류 파일과 함께 작은 방의 방수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제가 맞서 싸워야 할 그날을 위해 안전하게 보관되었습니다. 서류 작업을 마친 후 저는 의도적으로 안방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옷을 작은 방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취향이 강하게 묻어나는 물건들을 철거했습니다. 제가 직접 고르고 제 돈으로 산 물건들이었죠. 이탈리아제 스탠드 조명, 고가의 실크 침구 세트, 침대 발치에 페르시안 카펫까지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접어 상자에 담았습니다. 저는 짐 보관 서비스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을 수리하게 되어서 약 2주간 고가의 가구들을 맡겨야 해요. 라고 말하고 민준이 출근한 내일 아침 일찍 짐을 가져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준이 패스트푸드를 사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개인 물품 정리를 거의 마친 상태였습니다. 안방은 기본적인 가구만 남아 캐져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 변화를 보고 만족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 아내, 일처리 정말 빠르네. 방이 훨씬 넓어 보여. 엄마랑 누나한테도 말해뒀어. 내일 누나가 올 거야. 봐, 당신이 조금만 양보하니까 모든 게 다시 즐거워졌잖아.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전 그냥 모든 게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민준 씨가 저랑 가족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제 말은 체념처럼 들렸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민준 씨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요? 아니요. 저는 그가 자신이 만들어낸 이 극도의 곤경에 정면으로 맞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날 밤, 저와 민주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분위기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주는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제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어머니 앞에서 보였던 자신의 나약함을 보상하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서연아, 속상한 거 아는데 나 너무 미워하지 마. 약속할게. 나중에 누나 아기 낳고 나면 내가 엄마랑 얘기해서 누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할게. 그리고 우리 보상으로 여행 가자. 어디 가고 싶어?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했습니다. 네, 저도 여행 가고 싶었어요. 제주도에 한 열흘 정도 다녀올까 생각 중이에요. 좀 쉬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싶고요. 민주는 매우 흥분한 듯 보였습니다. 제주도? 좋지. 당연히 가야지. 당신은 푹 쉬고 와. 내가 집에서 모든 일 다 처리할게. 당신이 열흘 동안 없는 동안 내가 누나랑 집안일 다 책임질게. 정말 편안하게 쉬고 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마워요. 이 열흘이라는 시간은 제 계획이 아무런 직접적인 방해 없이 폭발하기 위해 필요한 완벽한 공백이었습니다. 내일 남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보관 서비스에 맡긴 후 저는 다음 단계를 실행할 것입니다. 바로 돈을 인출하는 것이죠. 저의 표면적인 양보는 민준과 그의 가족을 안심시켰고 그들의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방 하나를 얻었다고 생각하며 승리에 취해 있었지만 그 방 하나의 대가로 집 전체를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민준을 위해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준은 모든 갈등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해서인지 가벼운 발걸음으로 서둘러 출근했습니다. 그는 제게 작별 키스를 하며 잊지 않고 당부했습니다. 누나한테 필요한 것들 잘 알려줘. 오늘 저녁에 일찍 와서 뭐 필요한 거 없는지 볼게. 저는 마음속에 경멸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공간 배치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배치가 상상도 못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전 9시쯤 민준이 출근한 지 2시간쯤 지났고 신우이가 오기 전 저는 짐 보관 서비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원 2명이 와서 미리 라벨을 붙여둔 상자들을 옮겼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 소중한 개인 물품들과 제가 직접 구입한 가구들을 아파트 밖으로 옮기는 것을 감독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전하게 보관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제 개인적인 흔적이 담긴 물건들이 신우이나 다른 누구의 손에도 닿지 않도록 확실히 해두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현관문을 잠그고 저만의 작전 지휘 본부가 된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은행 계좌에 접속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고 섬세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제 개인 자산 3억 5천만 원을 민준의 통제 범위 밖으로 옮기는 것이었죠. 저는 이체 명령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은 제 노력의 대가이자 수많은 밤을 새워 일한 결과물이며 제 미래를 위한 보장이었습니다. 신우이의 충동적인 사업 계획에 허무하게 쓰이거나 낭비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체 과정은 약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화면에 거래 성공 알림이 떴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차가운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잔인한 재정적 공격을 감행했지만 그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간섭과 나약함으로 공격받는 결혼 생활에서 저를 지키는 유일한 자기방어 수단이었습니다. 돈을 인출한 후
저는 공동계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의 소소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민준이 즉시 의심하지 않을 만큼의 금액만 남겨두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파트 월별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필요한 돈은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출금 상환일은 앞으로 열흘 뒤, 바로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신우이 앞에서는 양보 때문에 지친 듯 평온한 모습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정확히 오전 11시, 신우이가 친구와 함께 짐을 들고 아파트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서며 깔끔하고 sam하게 정리된 방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 방은 깨끗하게 다 치워뒀어요. 편하게 쉬세요. 임신 중이시니 건강 잘 챙기셔야죠. 저는 일부러 지친 듯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신우이는 동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올케가 고생이 많네. 마음 불편한 거 알지만 우리 조카 생각해서 조금만 참아줘. 나도 잠깐만 있을 거야. 아기가 좀 크면 따로 살 곳 알아볼게. 저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신우이는 안방에 자신의 개인 물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며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방을 얻는 것은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가 제가 놓은 덫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신우이에게 안방 열쇠를 건네주고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는 제주도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제 계획은 민준의 무관심과 맹목적인 믿음 덕분에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단호한 움직임에 대해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가 안방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모든 폭풍이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이사 온 그날 저녁,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는 큰 꽃다발과 누나를 위한 보양식 한 꾸러미를 들고 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민주는 안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 신우이를 보았습니다. 누나, 좀 편해졌어. 이 방 넓고 환해서 태교하기에는 최고지. 푹 쉬어.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하고. 민주는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우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내 동생. 너 같은 동생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내 올케도 제법이더라. 난 또 끝까지 버틸 줄 알았지. 민주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서 남은 몇 가지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 미워하지 마. 당신이 손해본 거 아는데 이렇게 해주니 정말 기쁘다. 오늘 저녁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보상하는 의미에서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원망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침묵이 민준을 안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 침묵을 체념과 피로의 표시라고 오해했고 반격을 준비하는 신호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가 방을 양보한 후 완전히 포기했다고 믿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주는 거의 모든 관심을 신우이에게 쏟았습니다. 그는 퇴근하자마자 안방으로 달려가 누나의 안부를 묻고 보양식과 음료를 사다 날랐습니다. 심지어 신우이를 위해 작은 의료기기 몇 개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은 그가 여전히 돈이 넘쳐난다고 믿는 공동계좌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자신의 새로운 역할에 심취해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 집과 이 대출금, 그리고 이 풍족한 삶이 대부분 제 돈과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민준 씨, 저 제주도 비행기 표 예매했어요. 내일 출발해서 열흘 정도 있다가 올게요. 저는 출발 전날 밤
민준에게 알렸습니다. TV를 보던 민준은 활기찬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좋아, 서연아, 가서 푹 쉬고 와. 내가 집에서 누나랑 집안일 다 챙길게. 아무 걱정 말고 다녀와.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알았어요. 정말 푹 쉬고 싶어요. 집에 있는 동안 건강 잘 챙겨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모든 중요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으로부터 알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월별 주택담보대출 상환일이 앞으로 7일 뒤, 즉 제가 아직 제주도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동계좌에 남은 잔액이 이 대출금을 상환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조용히 여행 가방을 쌌습니다. 제 캐리어는 열흘간의 여행에 필요한 옷 몇 벌과 필수품만 담겨 있어 작고 가벼웠습니다. 어떤 보석이나 고가의 장비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작은 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누나를 돌보느라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나 실망은 없었고 오직 단호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되살아나거나 끝나거나 둘 중 하나를 위한 강력한 전기 충격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의 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작은 방을 나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민준을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지나며 굳게 닫힌 안방 문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는 신우이가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며 원래 우리 부부의 것이었어야 할 침대에서 편안히 쉬고 있겠죠. 그녀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이제 곧 끝날 것입니다. 저는 아파트 문을 조심스럽게 잠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한적한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불러 공항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의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탑승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기분은 해방감이었습니다. 숨막히는 가족 분위기로부터 시시콜콜한 잔소리로부터 민준의 나약함으로부터의 해방. 저는 완벽한 물리적 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정확히 아침 6시 비행기는 이륙하여 저를 서울에서 멀리 데려갔습니다. 비행기 위에서 솜사탕처럼 떠다니는 하얀 구름을 내려다보며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민준에게 보낼 짧은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민준 씨, 나 제주도 가는 비행기 탔어요. 푹 쉬려고 휴대폰은 꺼둘게요. 열흘 정도 있다가 돌아갈게. 집에 있는 동안 건강 잘 챙기고 누나도 잘 부탁해요. 집안일은 걱정 말고 다녀올게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준이 잠에서 깨면 이 메시지를 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제가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안심할 것이고 제가 정말 휴가를 즐기고 있다고 완전히 믿을 것입니다. 민준은 제 이 여행이 집에서 곧 터질 금융재앙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저는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저는 모든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열흘간 민준이나 그의 가족으로부터 오는 어떤 전화도 제게 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 계획이 완벽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침묵이 필요했습니다. 제주도는 눈부신 황금빛 햇살과 잔잔한 파도 소리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해변가에 있는 작은 방갈로를 빌렸습니다. 천국처럼 아름다운 곳에 있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편안해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메일과 은행 알림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휴가 3일째 되는 날, 저는 은행으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곧 상환일이 다가오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동 독촉 알림이었습니다. 5일째 되는 날, 더 심각한 어조의 두 번째 알림이 왔습니다. 연체 경고. 벌금을 피하기 위해 24시간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은행은 경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아마 아직도 돈이 공동 계좌에 그대로 있다고 믿으며 무관심할 것입니다. 그는 은행에서 직접 전화가 오거나 최악의 경우 아파트가 압류될 때가 되어서야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약속대로 제주도의 열흘을 꽉 채워 머물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을 이용해 마음을 정리하고 마지막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제게는 충분한 증거와 금융적 지렛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인내심이었습니다. 민준과 그의 가족이 스스로 붕괴를 느끼고 경계를 무너뜨리고 제 신뢰를 배반한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깨닫게 할 인내심이었습니다. 제가 없는 열흘은 민준이 거짓된 안락함 속에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떠난 첫날, 민준은 잠에서 깨어 제 메시지를 보고는 아내가 스트레스를 풀러 잠시 여행을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며 미소 지었을 뿐입니다. 그는 제가 미리 알려주고 열흘 뒤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안심했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가장의 역할에 몰입하여 시누이를 챙기는데 집중했습니다. 넓고 편안한 안방을 차지한 시누이는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시로 찾아와 딸을 위해 온갖 보양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두가 민준을 아내에게 잘하고 책임감 있는 동생이라며 칭찬했습니다. 민준은 그 칭찬 속에서 저를 단호하게 지켜주지 않고도 양쪽 모두를 만족시켰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민준은 여가 시간을 집에서 요리하고 청소하고 시누이와 대화하며 보냈습니다. 그 열흘간 그의 삶은 누나를 돌보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공동계좌에 남겨둔 소액의 돈으로 일상적인 생활비가 무리 없이 결제되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재정적 부족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부재는 서서히 민준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잠시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내 떨쳐버렸습니다. 그는 딱 열흘뿐이야. 조금만 참자. 서연이가 돌아오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는 공동 계좌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제가 더 많은 돈을 벌고 항상 큰 지출을 관리했기 때문에 재정 관리에 있어서는 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공동 예금 계좌라고 믿었던 3억 5천만 원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며 월별 대출금 상환은 물론 어떤 긴급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5일째와 6일째가 되자 민주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부재중 전화를 몇 통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광고나 스팸 전화일 것이라 여겨 무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상기시키려는 은행의 필사적인 연락 시도였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작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누이가 비싼 인부복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민주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온라인 결제를 시도했지만 잔액 부족으로 거래가 거절되었습니다. 민주는 놀랐지만 카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는 은행 앱에 로그인해서 전체 잔액을 확인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번 달에 돈을 좀 많이 썼나 보다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무관심과 제가 휴대폰을 완전히 꺼둔 상황이 치명적인 공백을 만들어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자만심과 안도감의 거품 속에 있었습니다. 반면 밖에서는 은행의 카운트다운 시계가 거의 0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열흘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민주는 제 말이 아닌 차갑고 냉정한 제3자, 즉 은행으로부터 가장 혹독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제 여행 8일째 되는 날, 재앙은 드디어 아파트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주는 집에서 시누이를 위해 제비집 죽을 막 끓여준 참이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낯선 번호가 아니라 우리 부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은행의 고객센터 번호였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문적이지만 매우 심각한 어조의 은행 직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박민준 고객님 맞으신가요? 저희는 오호은행입니다. 고객님, 부부 명의의 주택담보대출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월 상환금이 현재 7일째 연체 중입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이메일과 문자를 보내고 전화도 드렸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규정에 따라 10일 이상 연체될 경우 연체 이자가 부과되며 계약에 따라 담보자산 압류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연체요? 압류요? 잠깐만요. 뭐라고 하셨어요? 연체라니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와 제 아내의 공동 계좌에는 항상 돈이 충분히 들어 있어요. 어떻게 연체가 될 수 있죠? 저희는 항상 제때 납부해 왔는데요. 민주는 당황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행 직원은 여전히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네, 고객님. 제가 시스템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은행에서 상환일에 고객님 부부의 공동 계좌에서 자동 이체를 시도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현재 고객님의 공동 계좌 잔액은 5월 상환금인 300만 원을 결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아주 소액만 남아 있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이 핑 돌았습니다. 300만 원은 월 상환금액. 그는 우리 공동 계좌에 제 예금과 투자금 수억 원이 항상 들어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부족할 수가 있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바로 확인해 볼게요. 압류 통지서나 벌금 같은 건 절대 보내지 마세요. 민주는 서둘러 말하고 직원에게 인사도 제대로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주는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에 은행 앱을 여는데 몇 초나 걸렸습니다. 그와 제가 자주 사용하던 공동 계좌에 로그인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숫자는 마치 칼날처럼 민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잔액 15만 원, 15만 원, 단돈 15만 원. 민주는 눈을 비비고 앱을 껐다가 다시 로그인했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황 상태에 빠져 최근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일상적인 소소한 지출 외에는 어떤 큰 금액도 인출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어디 갔지? 서연이의 예금이랑 투자금 3억 5천만 원이 어디로 사라진 거야? 민주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는 제가 그 돈을 자금 순환과 대출 상환을 위해 연결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그제야 민주는 제가 제주도로 떠나기 전에 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비정상적인 침묵,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쉬웠던 양보, 그리고 여행에 대해 물었을 때 무관심한 태도. 민주는 즉시 작은 방으로 달려가 모든 서랍과 구석을 뒤졌지만 거액의 이체 증거나 은행의 이상한 통지서 같은 것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 휴대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서둘러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휴대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번이고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끝없는 침묵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를 이 상황으로 몰아넣은 장본인 최 여사님과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민주는 시누이가 쉬고 있는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누나, 서연이 휴대폰 어디 있는지 봤어. 왜 전화를 안 받지? 누나, 우리 은행 계좌에서 돈이 다 빠져나갔어. 은행에서 집을 압류한대. 쉬고 있던 시누이는 민준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아, 너 무슨 헛소리야. 무슨 돈이 빠져나가고 집이 압류돼. 진짜야. 누나, 은행에서 전화 와서 우리가 대출금 연체했다고. 공동 계좌에 15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 했어. 민주는 절망에 찬 목소리로 거의 울부짖었습니다. 진정한 공황 상태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 내뱉은 말은 시누이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넓은 안방에서 누리던 여유와 만족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집이 왜 없어져? 쓸데없는 소리에서 나 놀라게 하지 마. 시누이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휴대폰을 흔들며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헛소리가 아니라고. 은행에서 방금 전화 와서 우리가 대출금을 연체했고 곧 벌금이 부과되고 집 압류 통지서가 올 거라고 했어. 돈, 공동계좌에 돈이 전부 인출됐단 말이야. 누나, 내가 서연이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꺼놨어. 연락이 안 돼. 시누이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올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돈을 다 빼가? 미쳤나 봐. 민준아, 거기에 얼마가 있었는지 알아? 너희 부부 예금 3억 5천만 원이 넘게 있었잖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민주는 당황해서 시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도 몰라. 난 그냥 돈이 그대로 있는 줄 알았어. 서연이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냥 방만 양보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했단 말이야. 누나, 우리 이제 어떡해? 서연이는 열흘 뒤에나 돌아오는데 은행에서는 며칠 안 남았다고 했어. 공황 상태에 빠진 민주는 어머니에게 전화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엄마, 엄마, 저 민준이에요. 큰일 났어요, 엄마. 시어머니는 아들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듣고 덩달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녀석, 왜 그렇게 허둥대? 무슨 일이야? 민주는 최대한 조리 있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공포 때문에 말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아파트 돈 문제요. 은행에서 전화 와서 대출금 연체됐대요. 공동 계좌에 있던 돈, 서연이가 다 인출했어요. 엄마, 수억 원이 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분노가 걱정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되바라진 것, 내가 처음부터 싹수가 노랗다고 했지. 양보하는 척하면서 우리 뒤통수 칠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거야. 민준아, 돈이 전부 인출된 거 확실해? 네, 확실해요. 엄마, 방금 확인했어요. 매달 내야 하는 대출금도 낼 수가 없어요. 엄마, 저 이제 어떡해요? 엄마가 서연이 좀 설득해 주세요. 걔가 전화를 꺼놨어요. 민주는 시어머니가 그녀의 권위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하며 애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걔가 이미 돈을 빼돌리고 연락을 끊었는데 내가 무슨 수로 설득을 해? 민준아, 넌 정말 멍청하다. 어떻게 걔 말을 그렇게 쉽게 믿어?
네가 결단력이 없으니까 걔가 널 우습게 보고 기어오른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말은 민준을 더욱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는 길 잃은 아이처럼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선 채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는 신우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누나가 뭐라도 좀 해봐. 엄마한테 말해봐. 나 이 집 잃기 싫어. 이건 나랑 서연이가 같이 노력해서 이룬 거란 말이야. 그 순간 신우이는 시어머니와 똑같이 남 탓을 하는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민준아, 왜 나를 탓해? 난 아무것도 몰라. 다 네 아내 때문이야. 걔가 처음부터 다 계획했던 거라고. 우리가 방을 양보하라고 하니까 앙심을 품고 복수하려고 이런 짓을 한 거야. 어떻게 방 하나 때문에 남편 집까지 망치려고 해. 정말 잔인하다. 신우이는 모든 책임을 제게 돌리고 자신들의 간섭이 저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갔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저의 잔인함을 과장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누가 옳고 그른지를 분석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가 아는 것이라고는 자신이 서 있는 이 집, 굳건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 약속했던 이 집이 곧 은행에 넘어갈 것이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잃었고 어머니의 존경을 잃었고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떡해요? 은행 대출금은 무슨 돈으로 갚아요? 엄마 돈 좀 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엄마, 민준이 시어머니에게 애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에 그녀는 실망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도 알다시피 나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니? 네가 저지른 일은 네가 책임져. 어떻게든 네 아내랑 연락해서 겁을 줘서라도 돈을 다시 계좌에 넣어놓게 해. 갔어. 민주는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15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힌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한편 저는 여전히 제주도에서 돌아갈 정확한 시점을 기다리며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열흘이 끝나고 저는 보조 휴대폰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은행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공황 상태에 빠져 계좌를 확인했으며 절망 속에서 제게 연락을 시도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와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들이 격렬하게 반응하며 모든 죄를 제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들의 공황 상태야말로 그들이 자신들의 간섭이 초래한 대가를 이해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오후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휴식을 취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 시내 중심가 근처의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빌렸습니다. 다음 단계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주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즉시 민준, 시어머니, 신우이로부터 온 수백 개의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민준은 공포와 애원이 가득한 메시지들을 보냈습니다. 서연아, 어디야? 제발 전화 좀 받아. 부탁이야. 은행에서 빚 독촉 전화가 왔어. 계좌에 있던 돈이 사라졌어. 당신이 인출한 거야? 제발 집에 와서 얘기 좀 하자. 계좌에 돈 다시 넣어줘.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엄마랑 누나가 우리 일에 간섭하게 안 할게. 약속해. 시어머니는 분노와 협박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되바라진 것.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할 작정이야. 당장 집으로 돌아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널 고소할 거야. 내 아들 돈을 훔쳤다고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신우이도 만만치 않게 격렬했습니다. 올케, 정말 너무 잔인하네요. 그렇게까지 할 가치가 있어요? 방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 전부를 길바닥에 나앉게 하고 싶어요? 양심도 없어요?
저는 모든 메시지를 읽었지만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사과와 애원은 너무 늦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협박은 그들의 독단과 비이성을 더욱 확신시켜 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파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준이 잠 못 이루고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집으로 들어서자 아파트는 여전히 정돈되어 있었지만 공기는 긴장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주는 넋이 나간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밑은 내랬습니다. 시누이는 그 옆에 앉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계속해서 민준을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저를 보자마자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아, 드디어 돌아왔구나. 어디 있었어? 왜 전화를 꺼놨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저는 민준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감정 없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민준 씨. 전 제주도에서 휴가 보내고 왔어요. 말씀드렸던 대로요. 조용히 쉬고 싶어서 전화는 꺼놨고요. 무슨 일 있었나요? 민주는 제 태도를 보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까지 침착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계좌에 있던 돈이 전부 인출됐어. 은행에서는 빚 독촉을 하고 있고 며칠 안에 집 압류 통지서를 보낼 거래. 서연아,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솔직하게 말해봐. 3억 5천만 원 어디로 옮긴 거야? 민주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본 뒤 그곳에 앉아있는 시누이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민준에게 질문으로 되받아쳤습니다. 민준 씨, 무슨 빚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열흘 동안 집을 비우는 동안 은행 대출 상환을 포함한 모든 집안일은 당신 책임 아니었나요? 제가 집을 당신과 형님께 맡기고 갔잖아요. 매달 나가는 대출금을 관리하고 납부할 책임은 당신에게 있었어요. 왜 연체되게 놔뒀죠? 관리할 줄 몰랐나요? 제 말은 민준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제가 이런 논리로 맞받아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3억 5천만 원은 우리 예금이었잖아. 대출금을 갚기 위해 항상 연결 계좌에 있었단 말이야. 왜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인출한 건데?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민준 씨, 그 3억 5천만 원은 제 개인 자산이고 제 투자금이었어요. 거래 편의를 위해 연결 계좌에 뒀을 뿐이죠. 그걸 제 개인 계좌로 옮긴 건 제 권리예요. 제 개인 자산을 관리하는 일에 대해 당신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건 당신은 공동 명의자로서 제가 집을 비운 동안 대출 상환을 책임질 사람이었다는 거죠. 당신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가 차가운 금융 논리로 자신의 나약함에 맞서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옳게, 어떻게 그렇게 차갑게 말해요. 민준 씨는 옳게 남편이고 옳게는 그 사람 아내잖아요. 어떻게 돈 한 푼까지 그렇게 따져요. 지금 옳게는 우리 가족을 망치고 있는 거라고요. 어서 계좌에 돈 다시 넣고 민준 씨 그만 힘들게 해요. 저는 시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형님, 죄송하지만 전 형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저희 부부의 문제예요. 형님은 원하시던 안방을 얻으셨잖아요. 저희 부부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겠어요? 저의 단호하고 차가운 태도에 민준과 시누이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준은 무력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더 이상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위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시누이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그녀는 분노에 찬 눈으로 저를 한번 쏘아보고는 마지못해 안방으로 돌아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안에서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다시 민준과 마주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절망과 혼란에 빠진 조각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진정해. 내가 당신을 힘들게 한 거 알아. 잘못했어. 하지만 나한테 이럴 수는 없어. 왜 돈을 전부 인출했는지 이해가 안 가. 더 이상 날 믿지 못하는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가득 차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식탁으로 걸어가 보조 휴대폰으로 미리 출력해둔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것들을 민준 쪽으로 밀었습니다. 민준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직접 대답하는 대신 손가락으로 제가 제주도에 가기 전 몰래 수집해둔 우리 부부의 공동 계좌 거래 내역서 사본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민준이 제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상세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민준 씨, 잘 보세요. 이게 우리 공동 계좌 거래 내역서예요. 이 이체 내역 보이세요? 민준은 고개를 숙여 서류를 보았습니다. 그는 불과 몇 주 전에 이루어진 7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이체 내역을 보았습니다. 거래일은 신우이가 사업 투자를 넌지시 말하기 시작했던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수취인은 바로 신우이 박민이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즉시 핏기가 가시더니 수치심과 공포로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이건 네. 민준 씨, 이건 우리 부부 공동 계좌에서 형님 계좌로 이체된 7천만 원이에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 돈은 당신이 형님 사업 투자금으로 보내준 거죠? 그런데 당신, 이 일을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진행했다는 건 기억하세요? 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고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공황 상태는 극도의 후회와 수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제가 그의 가장 큰 배신, 즉 금융적 신뢰에 대한 배신을 증명할 반박 불가능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누나한테 설득당했어. 가게를 여는데 목돈이 필요하다고 금방 갚겠다고 약속했어. 공동계좌에 돈이 많다고 생각해서 내가 멋대로 보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어리석고 마음이 약했어. 민준은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민준 씨, 형님 사업은 성공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실망과 씁쓸함이 가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사기당했대. 전부 잃었어. 그 돈 다시는 못 받아. 서연아, 저는 민준을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 어머님이 이혼을 협박하며 방을 양보하라고 강요한 건 그저 잔을 넘치게 한 마지막 물방울이었어요. 당신이 몰래 공동재산 7천만 원을 누나에게 개인적으로 지원하고 그 돈을 잃고도 저에게 숨긴 것. 그것이야말로 이 결혼에서 신뢰를 완전히 깨뜨린 배신 행위였어요. 당신은 제 노력과 재정적 기여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이 집을 함께 지은 아내의 이익보다 누나의 이익을 우선시했던 거고요.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준에게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단순히 방 문제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이 결혼의 본질적인 문제, 즉 그가 신뢰할 수 없는 남편이라는 진실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몸을 곧게 펴고 최대한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민준 씨, 전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단계를 밟을 준비도 마쳤습니다. 당신 어머님이 우리에게 제안했던 바로 그 단계 말이에요.
이혼이요. 민주는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로 커졌습니다. 그는 이제 제 결정이 더 이상 협박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혼 선언을 한 후 저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배신과 재정 위기의 무게가 그의 나약함을 완전히 짓눌러 버렸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 안 돼. 난 이혼하고 싶지 않아.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민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다시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준 씨, 제 말은 확고합니다. 이 결혼은 당신 어머님이 제가 방을 양보하지 않으면 이혼하라고 요구했던 그 순간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당신이 몰래 공동 재산을 형님께 넘겨주고 손실을 입혔을 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된 거고요. 신뢰가 깨졌는데 저는 더 이상 이 삶을 계속할 수 없어요. 저는 얇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주도에 가기 전 미리 준비해둔 협의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작성한 재산 분할 합의서 초안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7천만 원 거래, 내역서 사본 옆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민준 씨, 저는 초기 절차를 모두 마쳤어요. 남은 건 당신의 협조뿐이에요. 시끄럽게 소송까지 가고 싶지는 않아요. 당신이 이 서류에 서명해 준다면 모든 것이 빨리 끝날 거예요. 민주는 이혼 신청서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아, 너 이걸 다 준비해뒀던 거야. 처음부터 이럴 계획이었어. 민준 씨, 이 집에 대한 제 기여는 당신 가족들 눈에는 아무 가치도 없었어요. 전 그저 제 자신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에요.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손해배상 요구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이 저에게 입힌 손해와 증거에 근거해서 저는 당신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민주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5억, 서연아, 너 미쳤어. 내가 무슨 수로 5억을 마련해.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니야. 네가 낸 7억 원에 공동재산을 더해도 어떻게 5억이 돼? 저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준 씨, 5억 원에는 첫째,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당신이 반드시 반환해야 할 제 초기 투자금 7억 원의 일부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당신이 손실을 입힌 공동재산 7천만 원에 대한 제 몫의 보상금. 셋째, 이 사건으로 인해 제가 입은 은행이자 손실과 기회비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상금은 남은 은행 대출금을 완전히 해결해서 이 집이 압류되어 헐값의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협조한다면 집은 지킬 수 있겠지만 이 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난 5억 원 없어. 나더러 어디서 구하라는 거야. 민주는 절망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 개인 자산을 팔거나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이 아파트를 팔아서 제게 지불하면 됩니다. 아파트를 팔고 나서 제 돈 7억 원, 남은 은행 대출금, 그리고 당신이 잃어버린 7천만 원을 제외하면 당신 손에 남는 돈으로는 편안한 삶을 살기 힘들 겁니다. 민준 씨, 선택하세요. 이혼하고 돈과 집을 모두 잃거나 아니면 5억 원을 배상하고 제가 소송을 취하해서 이 집을 지키거나요. 제가 5억 원이라는 숫자를 제시하자 방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어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논쟁하거나 저항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하고 잘못된 결정들에 의해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서연아, 날 망하게 할 작정이야. 민준이 씁쓸하고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민준 씨, 제가 당신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와 우리 재산을 지키는 대신 당신 가족의 이기심을 지키기로 선택했을 때 당신 스스로를 망하게 한 거예요. 저는 그저 재정적 신뢰를 깨뜨리고 공동재산에 손실을 입힌 당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뿐이에요. 저는 여전히 필요한 냉정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던 신우이가 분노와 공포에 찬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올케, 너 지금 뭐라고 했어? 5억, 너 미쳤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돈을 요구할 수가 있어? 우리 가족 전부를 길바닥에 나앉게 할 셈이야. 신우이는 제게 곧장 다가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는 신우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형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일은 저와 민준 씨의 문제입니다. 형님은 우리 부부의 공동재산 7천만 원을 손실시켰어요. 형님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저는 민준 씨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님이 아니고요. 더 이상 저희 부부의 사적인 대화에 끼어들 권리가 없으세요. 나는 얘 누나야. 내 동생을 지킬 권리가 있어. 신우이가 반박했습니다. 네, 어떻게 민준 씨를 지키셨죠? 그를 꿰어 공동자금을 받아내 사업에 실패하고 그를 집을 잃을 위기에 빠뜨리는 방식으로요. 형님, 은행 대출금이 제때 상환되지 않아서 이 아파트가 곧 경매에 넘어갈 거라는 건 아세요? 형님이 지금 편안하게 쉬고 있는 바로 그 안방이 있는 집 말이에요. 저는 조금도 봐주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주는 더욱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신우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누나, 방으로 돌아가. 이건 우리 부부 문제야. 누나가 이미 충분히 일을 크게 만들었어. 신우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신우이에게서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도 서둘러 아파트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들어서자마자 서로 마주 선 저와 민준, 그리고 충격에 빠진 신우이를 보았습니다. 무슨 소란이야? 서연아, 너 돌아왔구나. 당장 계좌에 돈 다시 넣어놔. 이런 식으로 집안을 망치는 짓은 용납 못해. 시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권위적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네, 어머님, 저 돌아왔어요. 그리고 민준 씨와도 다 이야기했습니다. 민준 씨가 입힌 재정적 손해에 대해 5억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이 집은 은행이 처리하도록 둘 겁니다. 시어머니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넋이 나간 얼굴을 보고 그녀는 진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다시 권위를 세우려 했습니다. 네가 감히 날 협박해? 그런 말도 안 되는 돈은 요구할 수 없어. 민주는 어머니와 누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함께 혹독한 현실에 대한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과 가족의 맹목적인 간섭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돈을 잃었고, 집을 잃었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잃은 아내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누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서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민준의 붕괴는 단순히 가슴 아픈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민준, 그들이 늘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자 동생이 바로 자신들의 간섭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위엄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다가갔지만 민준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원망 가득한 눈으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엄마, 이제 보셨어요. 전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아내도, 돈도요. 전부 제가 나약해서 엄마와 누나 마음 상하게 할까봐 두려워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민주는 흐느꼈습니다. 민주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붉어진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저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이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습니다. 그는 누나에게 몰래 돈을 보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누나가 그저 놀고 있는 돈이라고. 친누나를 도와줘야 한다고 설득했어. 나는 엄마가 너무 무서웠어. 엄마가 화낼까봐. 그래서 엄마가 우리 부부 생활에 너무 깊이 개입하게 놔뒀어. 민주는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네가 배상을 원한다면 받아들일게. 내가 가진 모든 걸 팔게. 친구들에게 돈을 빌릴게. 너한테 갚기 위해 죽어라. 일할게. 하지만 서연아,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당장 소송을 취하해달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기회를 한 번만 줘. 나는 네가 필요해. 이 집이 필요해. 우리 가족이 필요해. 서연아. 민주는 제 발치에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그의 사과는 제가 들어본 것 중 가장 절망적인 사과였습니다. 저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현실을 회피하던 나약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너져 내리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마주해야만 했던 한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준의 붕괴가 자신들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고 더 이상 이곳에서 어떤 권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숙여 민준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바로 일으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이 후회를 뼛속 깊이 느끼게 해야 했습니다. 민준 씨, 일어나세요. 아니, 알아. 네가 지금 너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거. 네 말이 맞아. 내가 틀렸어. 민준은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지만 약간의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민준 씨, 정말로 이 결혼을 되돌리고 싶어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사이의 경계를 다시 설정할 용기가 있어요. 있어. 뭐든지 다 할게. 서연아, 약속할게. 네가 이혼만 하지 않는다면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할게. 민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강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절대적인 보장 없이는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타협 불가능한 조건들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민준의 절대적인 약속을 듣고 나서 저는 모든 권력이 제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의 후회는 진심이었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의 절망에서 비롯된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공허한 사과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결혼은 침범할 수 없는 명확한 경계와 함께 더 단단한 새로운 기반 위에서 재건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민준을 그리고 방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민준 씨, 이 결혼을 되돌리고 싶다고 했죠. 그렇다면 당신이 저에게 입힌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명확히 이해해야 해요. 제가 방을 양보한 것은 문제의 표면에 불과해요. 그건 당신이 이 아내와 공동 소유주에 대해 얼마나 나약하고 무례한지를 보여준 잔을 넘치게 한 마지막 물방울이었을 뿐이에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준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신뢰의 배신이에요. 당신이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공동재산을 형님께 넘겨준 것. 그것은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고 제 재산과 노력을 무시하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민준 씨, 당신은 우리의 재정적 경계와 결혼의 경계를 모두 무너뜨렸어요.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습니다. 알아.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할게. 공허한 약속만으로는 부족해요. 민준 씨. 이 경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해요. 우리 부부의 삶은 독립적이며 어머니든 누나든 그 누구도 개입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당신이 이해해야 해요. 당신이 우리의 작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서지 않는다면 이 결혼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나는 내 시어머니고 민희는 내 시누이야. 혈육의 정을 어떻게 끊으려고 해? 저는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존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가족 관계를 끊으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경계를 설정하려는 것뿐이에요. 저는 어머님과 형님을 존중하지만 저와 민준 씨의 결혼 생활은 저희 두 사람의 것이에요. 어머님은 예전에 안방 하나 때문에 민준 씨에게 저와 이혼하라고 요구하셨어요. 먼저 이 결혼을 존중하지 않으신 건 어머님이세요. 그러니 제가 절대적인 경계를 다시 설정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시누이도 불쾌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옳게. 그렇게 말하는 건 나랑 어머니를 동생 인생에서 내쫓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나 임신 중인데 나한테. 형님, 그건 형님의 문제예요. 저는 형님께 안방을 양보했어요. 하지만 그 양보가 더 큰 재정 위기와 신뢰의 위기를 불러왔어요. 저희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해 저는 더 이상 형님께 지원하거나 형님이 저희 삶에 개입하게 둘 이유를 찾지 못하겠어요. 저는 시누이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저는 다시 민준을 보며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 경계라는 교훈 이제 배우셨나요? 당신의 나약함이 얼마나 큰 손실을 초래했는지 이제 명확히 이해하셨어요? 민준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어, 서연아. 약속할게. 다시는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야. 제발, 기회를 줘. 네가 원하는 조건이 뭐든 전부 다 받아들일게. 저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본 뒤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힐끗 보았습니다. 제가 곧 제시할 조건들이 그들에게는 매우 가혹하겠지만 그것이 제가 이혼 소송을 취하할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다음 두 가지 절대 타협, 불가능한 조건을 즉시 수락하고 실행한다면 이혼 소송 취하를 고려해 볼게요. 민준은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말해, 서연아, 전부 다 받아들일게. 저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 있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조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즉시 우리 집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뭐, 너 미쳤니? 내가 감히 시어머니랑 시누이를 집에서 내쫓아.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시누이도 소리쳤습니다. 옳게. 너무하잖아. 나 임신 중인데 길바닥에 나 앉으라는 거야. 민주는 즉시 어머니와 누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엄격했고 처음으로 절대적인 강인함을 보였습니다. 엄마, 누나, 제발 조용히 좀 해줘요. 두 사람이 이미 충분히 개입했어요. 이제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해결하게 놔두세요. 저는 서연이의 이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주는 저를 다시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조건 받아들일게, 서연아. 내가 엄마랑 누나한테 얘기해서 오늘 바로 나가시라고 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의 단호함은 제 결정에 대한 믿음을 더해 주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조건을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조건, 민준 씨는 어머니, 시누이를 포함한 가족 그 누구도 우리 부부의 사생활, 재정, 그리고 결정에 개입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만약 앞으로 아주 작은 개입이라도 발생할 경우 저는 즉시 이혼 절차를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보상금은 5억에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민주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결혼을 구하기 위한 생존 조건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조건이 없다면 모든 것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조건도 받아들일게. 서연아, 약속해. 내가 직접 그 경계를 설정할게. 내가 우리 보금자리를 지킬게. 다시는 엄마랑 누나가 개입하게 두지 않을게. 내가 모든 걸 책임질게. 민주는 제 손을 잡았고 이번에는 저도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민준 씨, 행동으로 증명하세요. 당신의 단호함을 제게 보여주세요.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어머님과 형님이 집에서 나가는 것을 돕는 겁니다. 민주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단호하면서도 마음 아파 보였습니다. 엄마, 누나, 죄송하지만 전 결정했어요. 두 분은 지금 당장 제 집에서 나가주셔야 해요.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고 이 결혼과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서연이의 조건을 따라야만 해요. 시어머니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증오의 찬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민준이 제 편에 섰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네가 감히 네 아내 때문에 이 엄마랑 네 누나를 내쫓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내쫓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경계를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저와 서연이는 이혼할 거고 그럼 저와 엄마 모두 모든 걸 잃게 돼요. 엄마랑 누나, 짐 챙기세요. 제가 새로운 거처를 찾는 건 도와드릴게요. 시누이는 눈물로 민준의 마음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민준아, 나 임신했어. 어떻게 그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있어. 민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감정을 이용한 이런 말들에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누나, 내가 이미 충분히 해줬어. 누나는 내 돈을 가졌었고 내 아내의 안방에서 지냈어. 이제 나는 내 인생을 구해야 해. 엄마 집에 잠시가 있거나 다른 아파트를 구해. 미안해. 민준의 단호한 말은 모든 논쟁을 끝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자신들이 처참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의 단호함은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이 결혼을, 그리고 가족의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최후 통첩을 보낸 지 몇 시간 만에 민주는 조건을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는 피곤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직접 어머니와 누나의 짐을 싸는 것을 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침묵과 극도의 씁쓸함 속에서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문을 나서기 전 실망 가득한 눈으로 민준을 한번 쏘아볼 뿐이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동정을 얻으려던 시누이의 노력도 민준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짐과 함께 소리 없는 원망을 짊어지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문이 닫힌 후 조용한 아파트에는 저와 민준만이 남았습니다. 안방은 다시 비워졌습니다. 민준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마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요구한 대로 했어. 엄마랑 누나는 떠났어. 다시는 그 누구도 우리 부부 생활에 개입하게 두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내가 이 경계를 지킬게.
저는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민준 씨, 그 약속 꼭 지키길 바라요. 오늘 당신의 행동이 우리 결혼을 구했어요. 이혼 신청과 손해배상 요구는 잠시 보류할게요. 민주는 수톤에 짐을 내려놓은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정말 고마워. 민준 씨,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고맙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장 이 재정 위기를 해결해야 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꺼두었던 보조 계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은행의 알림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까지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 은행 대출금이 너무 오래 연체됐어요. 제가 인출했던 3억 5천만 원을 제 개인 은행 계좌로 다시 이체할게요. 그리고 그 돈으로 이 아파트에 남은 주택담보대출 전액을 상환할 거예요. 더 이상 은행이 집을 압류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민주는 놀랐습니다. 대출을 전부 갚겠다고. 하지만 왜 공동 계좌가 아니라 전부 다. 민준 씨, 이 사건 이후로 당신이 개입할 수 있는 통제 범위 안에 큰 돈을 두는 것에 대한 신뢰를 잃었어요. 제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다는 것은 이 아파트가 원래 서류대로 78%의 제 소유권이 완전히 확립되고 더 이상 부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법적으로 이것은 제 절대적인 소유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당신의 무책임에 대한 재정적 처벌이기도 해요. 민주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전부 다 받아들일게. 서연아, 네가 어떻게 하든 괜찮아. 우리가 이 집과 가족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 직후 저는 3억 5천만 원을 이체하여 은행 대출금을 완납했습니다. 은행의 거래 성공 알림이 울렸고 우리 아파트는 공식적으로 빚이 없어졌습니다. 저와 민주는 함께 안방을 청소하고 우리 개인 물품들을 다시 제자리로 옮겼습니다. 방은 다시 따뜻하고 익숙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결혼은 유지되었지만 완전히 변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나약한 남편이 아니었고 그는 강제로 성장하고 단호해져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양보하는 아내가 아니었고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보금자리였지만 이제는 경계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저의 권력이라는 더 단단한 기반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와 민주는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날 버리지 않아줘서 고마워. 다시는 네가 이런 계산을 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